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그 82페이지 보시면 82페이지 균형국민소득 거기다가요. 1.2 균형국민소득 결정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생산물 시장 이렇게 생산물 시장 옆에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아래도 있고 생산물 시장 땡땡하고 세이의 법칙 생산물 시장 땡땡하고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뒤쪽에 84페이지 넘어가 보면 84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GDP 결정 이론,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세이의 법칙에 기초한다. 밑줄 긋고 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이 스스로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이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수준의 GDP에서든지 그 GDP를 구성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이 반드시 지출될 거기 때문에 지출액은 밑줄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에다 밑줄 하는데 충분할 거다. 따라서 경제는 생산 공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분배 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요로 생산물의 수요로 연결될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또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공급을 또 할 거니까 이런 순환 과정을 겪는다. 출발은 어디라고? 공급. 출발은 공급이다. 그 세이의 법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앞에서 봤는데 노동시장 평면에 그 평면을 그 위에 빈 공간 있고 아래도 빈 공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앞쪽에다가 그려놔도 되고 앞쪽에 공간이 없나? 앞쪽에 3.3 옆에 있죠? 3.3 옆에 그 공간에다가 아까 노동시장을 그렸는데요. 그 노동시장 평면을 명목임금 평면 이렇게 한번 그려요. 명목 대문자 W로 명목임금 평면을 하나 그려봐요. 수평축은 뭐예요? 노동 고용량 WL W에다 옆에다가 명목 이렇게 써놔. 명목 괄호 열고 명목 노동 수요 곡선은 아까 W 이퀄 P 곱하기 MPL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에다가 P 곱하기 MPL 어떻게 쓰라고? 레이버 디맨드에다가 요 W 명목임금 평면에 고용량 요게 레이버 디맨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P 곱하기 MPL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은 레이버 서플라이죠. 노동 공급 곡선. 이 노동 공급 곡선을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총 공급 쪽으로 안 했는데 노동 공급 이렇게 써놓으세요. P expectation 곱하기 GL. 요 P 상점자 2야. 예상이에요, 예상. 그래서 예상 물가. 이 기대 물가. 기대 물가.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노동시장은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이야. 그때 W0의 명목임금과 고용량 L0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봐. 이 물가가 상승하면 이 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갑니다. 이렇게만 씁시다. P0에서 P1으로 이렇게 P1 MPL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가. 그러면 이 물가 상승하는 것을 근로자, 노동 공급자가 고전학파의 이론 체계에서는 이 물가 상승을 근로자가 안다고 모른다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완전 예견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즉시 뭐도 기대 물가도 즉시 올라가요.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기업도 물가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 보세요. 요거를 물가가 상승했을 때 노동 수요성이 우측간 거니까 물가 변화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응? 물가 변화 때문에. 그래서 요게 물가 상승폭이야. 이 물가가 상승한 것만큼 똑같이 기대 물가도 똑같이 올라간다고. 근로자들이 완벽한 예측을 하니까, 완전 예견, 이 완벽한 예측을 하니까.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도 이렇게 요로 이렇게 가게 돼. 왜 그렇게 가는지 나중에 뒤에 하나씩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노동시장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L1S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얘는 뭔데? P0 expectation에서 P1 expectation으로 이렇게 기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점을 A점 하고요. 이런 점을 B점 이렇게 해서 B점에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임금은 W0에서 W1으로 이렇게 상승하고요. 고용 규모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고용이 변화가 없어. 고용 불변이야. 그러면 산출량도 요 산출량도 불변이에요. Y0. 고용량의 변화가 없으면 산출량도 변화가 없어. 자, 이런 물가 변화에 대해서 근로자가 완벽하게 예견하기 때문에 고용량이 항상 변화가 없는데 그 고용량 수준이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 수준이라고 그랬고, 이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이라고 그랬고, 이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에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이 고용량이 변해야 산출량이 변하는데, 고용량이 변화는 공급 측 충격에 의해서만 나타납니다. 수요 측 충격에서 나타나지 않고 공급 측 충격에서만 나타나는데, 거기 뒤에 어디를 우리가 좀 보시냐면 GDP 결정 이론은 그 세이의 법칙 이렇게 돼 있고, 그 세이 법칙 뒷페이지 만약 그 세이 법칙이 옳다면 밑줄 그으세요. 세이 법칙이 옳다면 제일 즉 있죠. 즉 1.3 물가 수준의 결정 바로 위에, 즉 세이의 법칙이 옳다면 균형 국민 소득은 완전 고용 수준의 GDP 또는 잠재적 GDP와 항상 일치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평면을 뒤에 가서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평면을 하나 더 그려서 PY 평면에 PY 평면, 방금 예를 어떤 예를 들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예를 들었어. 중간에 점선을 하나 쭉 표시를 해봐요. 이렇게 점선을 하나 표시를 해봐. 처음에 물가가 얼마였는데 물가가 P0였는데 물가가 P1으로 이렇게 올라갔어. 그랬더니 처음에 산출량이 요 P0의 물가 수준에서 산출량이 여기였는데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더니 고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면 산출량도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산출량의 변화가 없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가 변해도 산출량에 전혀 변화가 없는 요 A점과 B점을 연결한 이런 형태의 궤적을 하나 그려볼 수 있는데, 이게 총 공급 곡선이다. AS, Aggregate Supply, AS. 그러면 고전학파의 주장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전학파는 노동시장의 완전 예견, 근로자의 완벽한 예견, 그리고 당연히 기업도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하니까 기업은 당연히 완전 예견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 간에 물가 변화에 대한 그 정보가
정보 집합이 똑같은 거를 뭐라고 그랬어 어제? 대칭적이다. 그래서 물가 변화에 대한 정보가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아무리 변해도 고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산출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물가가 아무리 변해도 산출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AS가 수직이에요. 고전악파는 항상 어떻다고요? AS가 수직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려야 돼. 총공곡선 아직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D 곡선 이렇게 A점을 지나는 AD 곡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AD도 나중에 다 도출할 거야. 이런 상태에서 이제 AD가 총 수요 곡선 이렇게 생겼는데요. 총 수요 곡선. 이 총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B점을 이렇게 총 수요가 변해도 물가만 변하지 산출량이 변화가 없어. 이게 AD 옆에다가 총 수요라고 써놔. 이 총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뭐 변화 없다고? 요 산출량이 변화가 없어. 산출량이 불변이야. 그러니까 산출량, 이게 균형국민소득인데 균형국민소득을 총 수요 변화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균형국민소득 결정에는 뭐가 중요해? 수요는 중요하지 않고 공급이 중요한데 이 공급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수요는 그대로 여기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늘면 어떻게 되겠어? 요점이 이런 C점으로 가면서 산출량이 늘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이 균형국민소득을 결정하지 수요가 균형국민소득을 결정하지 않아. 이게 세이즈 로다. 세이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확실하게 몰라도 돼요. 이제 아주 우리는 총수 총공 모형은 아예 안 했잖아.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세이의 법칙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립니다. 공급이 수요를 견인해 주기 때문에 공급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민소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고전학파의 생각이다 이것이에요. 자, 그랬고 거기 이제 물가 수준의 결성에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는데 밑줄 보세요. 고전학파의 물가 이론은 화폐 수량설에 잘 나타나 있다. 물가 이론은 밑줄. 화폐 수량설은 거기 데이비드 흄이라든가 아담 스미스라든가 데이비드 리카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케인즈가 다 하나의 물이다. 뭐라고 했다고? 클래시컬 스쿨이다. 그냥 고전학파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할지 어쩔지는 알 수 없는데 케인즈가 다 고전학파라고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을 묻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편화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지만 어떤 형태이든 본질적으로 밑줄 보세요. 통화량과 물가 수준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통화량과 물가 수준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화폐 수량설의 한 형태인 피셔의 거래 수량설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MV = P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몇 군데만 좀 체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어디 했냐면 고전학파의 노동시장을 받고 두 번째 여기에 세이즈 로우 생산물 시장을 본 거예요. 세이의 법칙을 봤어. 세 번째 고전학파의 지금 물가 이론이라는 것을 물가 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다 나중에 나옵니다. 따로따로 다 나와. 물가 이론을 그렇게 써져 있네. MV = PY. 이게 화폐 수량설이라는 건데요. 화폐 수량설. 정운찬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밀턴 프리드만의 강의를 듣게 됐다네요. 그 밀턴 프리드만은 통화주의의 장을 연 사람입니다. 통화주의 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야. 밀턴 프리드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밀턴 프리드만의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넓더래요. 그냥 저 끝이 잘 안 보이는. 그렇게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그 칠판도 얼마나 넓겠어. 엄청 칠판이 넓. 그 칠판에 크게 MV 이퀄 PY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놓더니 그걸 가지고 3시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그거 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고전학파가 만들어낸 화폐 수량설인데 요걸 약간 변형해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신화폐 수량설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화폐 수량설은 똑같고 앞에 신자만 붙은 거야. 그러니까 고전적 화폐 수량설과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전학파 이론 체계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 건지. M은 뭐예요? 머니, 통화량이에요. 요 V는 뭘까요? 예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P는 뭐냐? 물가예요. Y는 물론 산출량이지. 자, 이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은 여기 중에 이게 두 개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말해. V가 왜 일정하냐? 요 V는 화폐 유통 속도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빨리 해버리면 너무 이제 이 인상이 거시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인상이 들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제 진도가 안 나고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씩 처음에 할 텐데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은 내가 통화를 한번 발행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통화가 경제를 몇 번 도냐 이 말이에요. 경제를 몇 번 돌아. 내가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하면 이게 시중은행으로 갔다가 이제 민간으로 갈 텐데 이게 주어진 한 달 혹은 6개월, 1년 이게 기간 동안에 몇 번을 도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화폐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또 지불 습관이 어떤지 화폐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 현금 카드를 많이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경제에서는 이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일정하다라고 고전학파가 가정했다 이것입니다. 가정에 지불 습관이 항상 지불 습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일정하다. 요 Y라는 것은요. Y라는 건 산출량 소득인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 산출량이 어떤 산출량이라고? 어떤 고용이고? 완전 고용이고 완전 고용 산출량이고 이랬단 말이죠. 이 잠재 산출량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하고 기술을 풀로 고용한 거야. 그 잠재 산출량은 변해 안 변해요?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아. 이 잠재 산출량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바뀌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 요게 Y 스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Y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게 주어져 있다면 만약에 정부가 통화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요. 나머지 값은 다 똑같으니까 얘가 늘 수밖에 없어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있다. 물가 상승은 원인이 뭐다? 화폐에 있다. 요 물가의 변화는 화폐 부문에 있다. 요 화폐 부문의 변화가 물가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 인플레라는 게 있는데요. 인플레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처음 나오니까 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 이 인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나타난 거다? 화폐,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폐가 중요하다. 화폐가 중요해. 인플레는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는 게 이제 통화주의의 주장이에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거기는 지금 이제 고전학파 애들이 나와 있는데 고전학파의 뒤를 이어서 통화주의가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대로 잇고 있으니까 고전학파의 생각을. 그래서 요 인플레의 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받아 적어요. 인플레이션 is. 인플레이션은 always and ever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monetary,
phenomenon. 화폐적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 고전학파의 생각이다. 고전학파는 인플레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화폐분에 찾는다. 그럼 케인즈는 다르냐? 물론 달라요. 케인즈는 투자나 정부 지출 같은 총수요 측면에서 찾습니다. 투자나 정부 지출 같은 실물적인 충격에서 찾는다고. 자, 화폐 수량설을 그런 의미로 일단 거기 물가 수준의 결정 밑줄 긋고 화폐 수량설이다. 고전학파의 물가 결정 이론은 뭐라고? 화폐 수량설. 자, 3.3 오른쪽에 3-3 그래프를 봤더니 이제 그 그래프는 저기 1.4의 이자율 결정 이론입니다. 대부자금설. 그 그래프에 뭐라고 써놓냐면 그 I 플러스 G-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자금의 수요입니다. 대부자금의 수요. S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 대부자금의 공급이에요. 대부자금은 쉽게 생각하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시장이야.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S는 저축인데 여러분이 저축하게 되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둘까요? 창고에 쌓아도? 아니, 다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시 대출을 해줘.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자가 돼. 금융중개기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저축을 가지고 대부자금을 공급한다고. 저축이 대부자금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런 돈은 누가 필요해? 여러분이 은행에 돈 맡기면 그 돈은 누가 필요로 해? 여러분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해. 기업이 뭐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뭐 있어? 투자, I 그 옆에 기업이라고 써놓고 여기 S 옆에다가 민간저축 이렇게 써놓고 민간저축은 대부자금의 공급을 결정하고 투자는 대부자금의 수요. 얘는 돈이 필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거기 G-T는 또 뭘까? G는 정부 지출이고요. T는 조세예요. 정부 지출하고 조세의 차이지 지금. 그 옆에다가 재정적자라고 써놓고 재정적자. 아직 그런 개념이 여러분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정부가 일을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는데요. 세금을 걷어서 쓴 것보다 세금을 걷은 게 많으면 얘가 흑자야 적자야? 남기니까 흑자지. 그런데 쓴 게 많으면요. 적자잖아. 제가 재정 적자라고 쓰라고 그랬어. G-T를. 그러면 여러분한테 세금 걷은 것보다 쓴 게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출 재원은 어디서 와야 돼? 정부가 쓰는 지출 재원은 이제 조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에서 다 할 것들이야. 정부 지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여러분한테 세금 걷는 것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두 번째는 공채를 발행해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 국채는 누가 발행할까? 국채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건 당연하지. 국가가. 여러분 그 부처가 많잖아. 부처가. 네? 한국은행이 발행할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합니다.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발행을 해요. 공채는 누가 발행할까? 공채도 정부가 발행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아니야? 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뭐 이런 데가 발행하는 게 공채야. 그래서 이 국공채는 크게 보면 정부 부문이 발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국공채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국공채를 주면서 나 돈 좀 빌려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정부가 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국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왜 발행한다고? 세금 걷은 것보다 더 많이 쓰려고.
그래서 대부자금의 수요의 주체가 기업하고 누구예요? 그 옆에다 뭐라고 해야 돼? 정부. 기업하고 정부가 대부자금의 수요의 주체고, 그 다음에 공급의 주체는 누구지? 민간 부문이에요. 그래서 민간 저축은 대부자금의 공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요는 대부자금의 수요는 누구와 누구? 정부하고 기업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이자율 결정 이론이요. 이자율. 거시경제학이 어느 한 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문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자율의 결정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 대부자금 시장. 대부자금의 수요는 R, 여기가 L 쓸 수도 있고요. Q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래량, 수량은 항상 Q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자율과 대부자금의 거래량 평면에 혹은 로우너블 펀드, 대부자금이라는 것은 로우너블 펀드 이렇게 되거든요. 빌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L을 쓸 수도 있고 L. 근데 L 쓰면 헷갈리잖아. 저기 L하고요. 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Q를 씁니다. 대부자금의 수요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대부자금의 수요는 정부 부문도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이 적자 부문을 메꾸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인데요. 저축. 왜 저축 곡선은 우상향할까요? 여러분 이자 더 많이 준다면 저금 더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의 증가함수다. 요 투자 이 재정 적자는 왜 우하향할까요? 요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투자가 이자율 감소함수야? 기업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갔어. 그랬더니 이자를 아주 높은 이자를 달라고 그러네. 그럼 조금만 빌리겠지.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 비용이지. 이자가 높아지면 투자 비용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직관적인 것이고, 그거는 이제 좀 처음 원론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직관적으로 실제 답안을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요 이자는요. 이자는 나중에 뒤에 사겠어요. 요 투자는 실물 투자입니다. 실물 투자야. 그런데 이 실물 투자가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자를 감소함수입니다.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얘기냐면, 이 이자를 상승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실물 투자를 줄인다. 이게 반대 감소함수니까. 왜 실물 투자를 줄이냐? 이 이자는 내가 실물 투자를 했을 때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 실물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을 하나 설립하게 되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게 뭐야? 다른 투자가 있어요. 어떤 투자?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내가 자금을 갖고 있다면. 실물 투자 이외에 주식 채권 살 수 있다고. 근데 주식 채권을 사면 이자를 줘요. 그 주식 채권의 이자야 이게. 실물 투자가 뭐라고? 요 주식 채권의 주식과 채권의 요게 수익률입니다.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실물 투자하게 되면 실물 투자에 뭐가 늘러? 기회비용이. 그래서 요 주식 채권의 수익률은 요 실물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회비용이 상승하면 투자를 줄여야 되지. 이 주식 채권을, 이런 의미에서 주식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대체자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체자산. 실물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야 이게. 실물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그래서 이걸 이자율을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이거를 대체자산의 수익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는지 어땠는지 보려면 이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이자, 은행 이자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공부의 양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자율 감소함수다 투자는 요게 맞아떨어진 시장이 균형이고 이때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R0, Q0. 요게 균형이자. 요 균형이자는 대부자금의 공급과 대부자금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결정된다는 게 이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이론이고 이게 이제 대부자금이니까 돈이니까 화폐 시장 같은데 화폐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부를 계속 할 때나 이제 이 대부자금 시장엔 요 수식이 어디서 도대체 나온 거냐? 요 수식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에서 나온 겁니다. 나 뒤에서 하나씩 할 거예요. 생산물의 총 공급. 이게 경제에 여러분 이제 물건을 생산해 놔서 이 생산물 이게 이제 소득으로 돌아왔다면 이 소득은 민간에서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정부 지출하는 데 쓰고 이렇게 지출 국민 소득은 항상 이렇게 같다는 게 이제 지출 측면 아니면 뭐 분배 측면 세 가지 국민 소득의 뭐 3면 등가라고 처음에 언론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제의 총 공급은 이 총 수요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균형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이 공급이 되면 이 생산물은 민간에서 소비되기도 하고 기업에서 투자되기도 하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 식하고 이 식을 같다고 놔버리면요. 같다고 놔버리면 여기는 다시 약간씩 변형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요 CIG를 다 좌변으로 보내. 그러면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I 마이너스 G 이퀄 0이고 요거를 그냥 I만 이쪽으로 다시 보내서 I만 남기고 요거 요렇게 C, G만 좌측으로 보내면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변형해 봅시다. 지금 T가 없잖아, 텍스가.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줘.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이게 플러스 T 마이너스 G 이렇게 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뭐죠? 소득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 그래? 그렇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거기에서 소비를 빼면 뭐죠? 저축이죠. 민간 저축이잖아. 민간이 내가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이 용돈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은 저축이지 뭐야. 그래서 이게 저축입니다. S 플러스 T 마이너스 G 이퀄 I. 요게 이제 S는 아무런 표시를 안 했지만 민간 부분의 저축을 해서 SP라는 하참자를 씁니다. 민간 저축. 그리고 이 T-G는 요거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G-T에 뒤집어져 있는 거야.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가운데 정부 지출로 남은 것은 뭐지? 정부 저축이지. 그래서 요거 정부 저축이야. SG.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 이걸 합을 국민 저축이라 그래. 그 국민 저축과 투자가 같은 상태에서 이게 생산물 시장 균형식으로부터 이걸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요걸 요걸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요걸 요걸로 보내면 요거요 T-G로 우측으로 보내면 요게 도출이 되고 요게 대부자금의 공급, 요게 대부자금의 수요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 균형식으로부터 이 식이 도출됐단 말이에요, 지금. 생산물 시장은 실물 시장입니다. 화폐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이면에, 뒷면에, 동전의 뒷면에 뭐가 있다고? 요 대부자금 시장이 있어. 생산물 시장의 동전의 뒷면에 뭐가 있어? 대부자금 시장이 있어.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실물적 이자율 이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개념이 실물 시장은 화폐가 아닌 걸 실물 시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생산물 시장. 또 어디겠어? 화폐 아닌 거? 그렇지, 노동시장, 노동시장. 이런 것도 다 실물 시장이에요. 실물 시장. 자, 거기 85페이지 오른쪽에 대부자금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모형,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의 공급에 의해서 균형 이자율 결정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론은 다 돼 있고요. 86페이지에 3.5 거기다 대부자금식의 시장의 균형식 거기 별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밑줄 이와 같이 국가경제의 실질 이자율과 통화량, 실질 이자율 통화량과는 관계없이 거기다 밑줄 통화량과 관계없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케인즈가 화폐 부문에서 결정된다고 말하니까 통화량과 전혀 상관없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이론, 이게 고전학파의 실물적 이자율 이론, 대부자금설 이렇게 부른다. 자, 고전학파의 이 거시이론 체계와 거시경제 정책이 있는데요. 거기 고전학파의 경우 밑줄 보세요. 모든 시장에서 가격은 항상 상하로 신축적이다. 첫 번째, 물가의 신축성. 고전학파의 가정이 뭐야? 그러면 한마디로 물가의 신축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 물가나 밑줄, 실질임금 모두 각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이지 뭐.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자동 조정에다 밑줄. 첫 번째, 물가의 신축성,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세이의 법칙 밑줄. 세이 법칙. 일단 생산된 것은 모두 판매가 되고, 따라서 수요 부족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공급이 뭘 창출하니까?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하니까. 100만큼 공급이 되면 100만큼 수요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신축적인 가격과 보장된 수요는 거기 생산 요소의 완전 고용을 가져오고 밑줄. 완전 고용. 이 경우 국민소득을 무슨 소득? 완전 고용 소득 수준. 달성되고, 이와 같이 실물 부분에서 결정된 국민소득과 일정한 화폐 유통 속도에서 물가는 통화량과의 대응 관계를 갖게 된다. 그 실물 부분에서 결정된 국민소득의 밑줄 긋고 거기다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 일정한 화폐 유통 속도, 이거죠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완전 고용 수준. 요 고정돼 있고, 예, 유통 속도 고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물가는 통화량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 밑줄. 그 옆에다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뭐다? 통화량이다. 인플레이션 원인은 통화량이다. 즉 통화량의 변화는 실물 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변화시킨다. 그런가요? 자, 요거예요. 자, 통화량은 총 수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가 총 수요를 증가시켰을 때 요 물가만 변하지 요 산출량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요 산출량의 실물 부분이고, 여기는 뭐예요? 명목 변수라 이렇게 말해. 아까 우리가 물가가 들어있는 것을 P분의 W는 뭐예요? 실질 임금. 그냥 W는 명목 임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요게 명목 변수, 물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지 실질에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87페이지에 노동시장에 L스타 옆에다가 완전 고용 이렇게 써놓고, L스타 완전 고용, 총 공급 곡선 있죠? 수직이네. 수직의 총 공급 곡선 옆에다가 완전 예견, 물가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산출량이 어디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P equal P expectation,
P equal P expectation. MV equal PY가 이렇게 되는데요. MV equal PY. 거기다가 요 AD0, AD1 이렇게 써놓고. AD0, AD1. 이게 지금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균형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균형점을 A점, 새로운 균형점을 B점하고 물가를 P0에서 P1으로 화살표해서 여기 총수에서 총수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하고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그 양가로 1번 왜 이렇게 우측 갔다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우측 간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통화량이 증가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거기 P0에서 P1으로 화살표하고 2번 물가로만 가지. 그 Y스타 써놓고 거기 완전고용 써놔. 완전고용. 이 산출량이 변하지 않아. 이게 고전학파 이론 체계다. 그래서 그 86페이지 왼쪽에 친절하게 거기에 보니까 고전학파의 거시이론 체계 가장 중요한 가정들을 다 써놨네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항상 그래프 바로 밑에 3줄, 4줄 그래프 설명이 있는데요. 본문에는 훨씬 더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설명이 있는 부분을 축약해서 이렇게 그래프 설명을 해놨어. 거기에 그래프 바로 밑에다가. 그러니까 본문을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정리, 밑줄 긋고 할 이유가 없지. 왜? 거기 다 요약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 요약된 거는 여러분 익숙하게 해서 답안에 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그 그래프 밑에 그 요약된 부분을 읽어야 되지. 표 3-1, 그 89페이지 보면 표 3-1에 고전학파 거시경제 모형의 가정과 분석이 있는데 거기다 별표로 해놓고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제 거기 이 재정정 거기 88페이지 보면 정부 지출 증가 밑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있는데 동그라미하고 확장 재정 정책 이 확장 재정 정책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ISLM으로도 하고 이 대부자금 시장 모형으로도 하고 다 할 거니까 일단 거기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케인즈 접근 방법 넘어가 보시면 케인즈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제일 밑에 케인즈는 고전학파와는 달리 밑줄 그으세요. 가격 변수가 언제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경직적이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물가의 경직성, 물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는 ISLM 모형에서 물가 고정이에요. 물가 고정되어 있어. 케인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읽어보세요. 91페이지. 대공황 때 나왔다.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저서 고용, 이자, 화폐 일반 이론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과는 달리 전부 다 말로 쓰고 있다. 고전이죠, 고전. 고전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거기 균형국민소득결정에 균형국민소득결정 거의 92페이지를 좀 보시면 92페이지 왼쪽에 그래프에 총수요와 균형국민소득에다 별표를 하고 자 보세요.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2가 총지출 곡선인데 총지출 곡선이 상방으로 갔을 때 수직의 YS 부분을 넘어서는 경우와 수직의 YS에 못 미치는 경우가 지금 있단 말이죠. 응? 각각. 그래서 지금 케인즈의 이론 체계를 좀 할 텐데 뒤에서 이건 바로 뒤에서 IS 곡선의 도출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면 예를 들어서 며칠 지나면 그 며칠 동안 했던 걸 한꺼번에 쫙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가면서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서 볼 거고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래서 하나씩 지금은 여러분 부분 봐야 돼. 왜냐하면 이 거시경제학은 큰 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큰 틀이 당연히 안 보이지 부분을 볼 수 있어야지 큰 틀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해나갈 거니까 케인즈의 생각이 첫 번째 생산물 시장에서 고전학파고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냥 쉴 때는 안 됐죠? 네? 45분 지났어요? 잘 지났어요. 자, 케인즈의 생산물 시장이에요. 케인즈의 첫 번째 생산물 시장. 이게 2번인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케인즈의 첫 번째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달성이 되냐면 EY 평면이에요. 요 뭐라고? 총지출. 그리고 이게 산출량 혹은 소득. 어떤 때 산출량이고 어떨 때 소득이냐. 그때 달라요. 그냥 같은 것이에요. 같은 거 사실상. 45도의 반직선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가 나오냐면 총 공급이 왜 45도가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항상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여기 있냐 상관없이 공급이 항상 따라줘야 돼. 그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수요가 여기 있는데 공급은 여기서 결정돼야 되고 수요가 여기 있으면 공급은 여기서 결정돼야 되니까 항상 같아야 된다고.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따라줘야 되니까 공급은 45도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인데 잠재 산출량을 Y 스타라고 씁니다. 잠재 산출량, 완전 수준 산출량. 요게 YS다. 총 공급이다 이렇게 씁니다. 서플라이다. 총 공급이다. 총 수요는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은데 이렇게 이 총 수요 가장 단순한 총 수요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소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들을 나중에 하나씩 할 거예요. 소비는 요 Y-T의 함수입니다. 투자는 독립이야. 이렇게. 요 발을 쓰면 뭐라고? 이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고 모형 밖에서 결정된다고. 모형 밖에서. 그래서 이걸 외생변수. 외생변수. 다른 뭐 이자율이나 소득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서 독립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외생변수. 이 소비는 외생변수예요? 내생변수예요? 내생이지. 모형 내에서 결정돼요. 소득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결정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Y-T는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할까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내 용돈에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내가 소비를 더 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이게 뭐야? DY-T는 가처분 소득이 미세하게 증가했을 때 이 말이에요. 1% 증가했을 때 이 말이야. 소비는 어떻게 한다고? 증가한다고. 증가해.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비도 1% 증가할까요? 아니지. 항상 소득은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를 전부 다 소비 증가로 연결시키지 않아.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습니다. 물론 0보다는 크지.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당연히 증가하는데 1보다는 작아요. 이거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그래. 소득 변화에 따라서 소비를 얼마나 늘리냐 이걸 한계 소비 성향.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전부 다 뭘로 가지 않고 요 지출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지출로 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돼야 되지. 소득이 늘었을 때 전부 다 지출로 갔다면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다는 것은 소득 증가 시 일부만 뭘로 가는 거예요? 일부만 지출로 가는 거지. 소득 증가 시 일부만 소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45도보다 완만하다는 것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 값이다. 한계 소비 성향이 MPC가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점이 최초의 균형점인데 그때 결정되는 소득 수준을 균형 국민 소득이라고 부른다. 요건 뭐고요? 여러 개 나오니까 복잡하죠? 잠재 산출량이에요. 완전 수준 산출량. 이건 뭐예요? 균형. 생산물 시장의 균형. 균형 국민 소득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수요가 중요하다. 균형 국민 소득 결정에. 자, 수요가 늘었어. 이 수요는 소비가 늘어도 되고요. 투자가 늘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E0에서 E1으로 늘었어. 소비 Y-마이너스 가처분 소득 그대로 있고 투자가 I0에서 I1으로 이렇게 늘었다. 투자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늘면서 이런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국민소득을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소득이 는다. 요 투자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면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한다고? 소득이 증가한다. 자, 요 투자가 증가하면 외생 변수니까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의 증가를 가져와? 국민소득의 증가를. 그래서 이 균형 국민소득 결정에는, 이 균형 국민소득 결정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가 중요하지, 수요가. 수요가 뭘 가져오기니까 공급을 창출시키니까 균형 국민소득 결정에 수요가 중요하다. 이걸 유효 수요 이론이라 이렇게 부르고 Effective Demand Theory다. 유효 수요 이론이다. 그래서 요 디맨드가 뭘 결정하는데 요 국민 소득을 결정하는데 유효하다 그런 얘기다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인즈의 생각이고 그 교과서 92페이지 구체적으로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CY equal C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밑줄 긋고 CY에서 C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한계 소비 성향이라 했잖아. 소득 증가분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이러한 케인즈의 소비 이론을 절대소득 가설이다. 그 절대소득 가설은 뒤에 소비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소비가 뭐의 함수라고? 뭐의? 가처분 소득. 소비가 현재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다라는 게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용어를 몰라도 돼. 절대소득 가설이 이렇게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다. 한편 케인즈는 투자를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에 따른 예상이나 심리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독립투자 밑줄, 독립투자. I equal I바 소득과 무관한 외생 변수로 가정했다 밑줄. 이런 생각은 고전학파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보세요.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이렇게 생겼는데 왜 너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냐? 어? 이게 이제 케인즈의 생각인데 그걸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으로 써놔요.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 투자는 이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는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자율이 변해봐야 투자에 별로 영향을 못 준다는 게 비탄력적인 거죠. 응? 그러면 투자는 뭐가 결정하냐? 그랬더니 케인즈가 결국은 사람이다. 기업가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 투자를 늘릴 거고 비관적으로 보면 투자를 줄일 거니까 이자가 높든 낮든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기업가가 미래를 비관, 낙관으로 보는 기업가의 직관적인 투자 심리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물적 감각, 동물적 직감.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나서가지고 기업 투자 좀 더 하라, 투자 좀 더 해라, 경기 너무 나쁘잖아, 뭐 이러면서 아무리 정경련이 호소를 해도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투자를 누가 하라 한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해야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냐, 낙관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투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케인즈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처음 나오는데 아주 현실적인 생각들이지. 현실의 기업가들을 봤더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93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해두고 고전학파의 세이 법칙과 대조적으로 케인즈는 국민소득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에서 결정된다는 유효 수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총 산출 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읽어볼게요. 균형 국민소득, 이 완전 고용 수준의 국민소득 또는 잠재 국민소득보다 밑줄 작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이제 케인즈 생각인데요. 경제는 고전학파의 경우와는 달리 밑줄 보세요. 불안정 고용 균형 상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총 수요가 부족해서 Y0와 Y 사이의 격차, 즉 총 산출 갭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보시면 소득 지출 모형의 지출 승수를 좀 보세요. 상방 갔는데 여전히 거기 수직의 AS 그 부분의 산출량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과 지금 현재 균형국민소득의 산출량 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 총산출 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산출 갭. 만약에 저기처럼요. 그 왼쪽 그래프처럼 BD 이렇게 보세요. BD. B점 봐봐. 그리고 D점 봐봐요. 얘는 B점만 지나가도 총수요가 B점만 지나가도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훨씬 더 지금 수요가 크잖아. 그래서 그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완전고용 수준을 넘어서면 이게 다 인플레로 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갭. 뒤에서 다 여러분 하게 될 것이고요. 93페이지 보면 93페이지 방금 제가 투자가 증가하면서 총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 게 지금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을 변화시키는 경로라 그랬어요. 수요가 변하는 경로를. 그중에 이 투자는 뭐든 다른 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독립적인 투자라 그랬잖아요. 이 독립적인 투자의 변화가 결국은 뭘 변화시키고 있어 지금? 국민소득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독립적인 투자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승수라고 그런다. 승수. 거기 승수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독립투자 지출 증가가 밑줄. 그 증가분의 배수만큼 일정 배수만큼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거나 투자 감소하면 또 독립투자도 감소하면 국민소득도 감소할 텐데 이걸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부른다. 승수요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승수효과는 국민소득 영향을 받는 독립지출의 변화? 아니죠. 국민소득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지출의 변화. 이게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감시키냐. 국민소득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국민소득이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 말이에요. 독립적인. 그래서 승수라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이걸 다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 도출이 조금 이제 처음에 공부하면 좀 어려워. 여러분 지금 첫날 표정들이 별로기 때문에 나중에 표정이 좀 좋아지면 다 할 거예요. 그 총수요의 부족과 실업. 기본적으로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생각과 노동시장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실업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실업, 어떤 실업이다? 비자발적 실업이다. 케인즈의 생각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두 번째, 임금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면 임금이 뚝 떨어져서 금방 균형으로 간다? 안 간다 이것이. 안 가. 임금도 비신축적이야.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 이런 경기 침체가 되면 지금 계속 경기 침체잖아.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출발은 언제부터예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부터입니다. 지금 몇 년이야? 2016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지금 상당 기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금방 회복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누가 할 말이 많겠어요? 케인지안이 할 말이 엄청 많아. 경기가 불황이 되고 경기 침체 상태에서는 케인지가 항상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케인지적인 처방,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정부 정책을 쓰는 것들, 이런 케인지적인 처방이 이제 먹혀들어요. 설득력을 갖고. 경기가 지금 뭐 경기가 좋아. 문제 없어. 그런데 뭐 정부가 들어와서 뭐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고전학파의 생각이, 그리고 경기가 나쁘면 케인즈의 생각이 이렇게 득세를 한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부의 이제 정책들, 확장 정책들, 뭐 총수요 관리 정책들, 뭐 양적 완화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안 들어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들어봤어야 돼. 이제 분석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기가 나빴을 때 케인즈의 생각을 차용한 그런 처방들이에요. 잠깐 쉬고 그 뒤에 인플레이션 갭까지 잠깐 보고. 인플레이션 갭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경제 주체들이 생산 능력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면 생산 능력은 뭐예요? 공급이죠. 더 많은 재화 서비스 구매는 수요죠.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이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거기 나와 있네요. 96페이지. 그 앞에 그래프에서 BD 이걸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 10분 쉬겠습니다.